이게 이제 학교 기출로 되게 잘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놈이 이제 모델링 구형 그릇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녀석의 그 반지름은 R.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 기체 분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체 분자의 질량은 당연히 M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럼 저 기체 분자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디선가부터 얘가 이렇게 날아와요. 슝 날아와서 여기서 쾅하고 충돌을 해요. 쾅하고 충돌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충돌을 하면 자, 여기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무게중심으로부터 이 앞 여기 이제 반지름 R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반지름 R이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접선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접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하고 이렇게 수직인 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이상기체 분자가 이렇게 입사각이 C타라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기차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 나간다고요? 튕겨 나갈 때 이 반사각도 뭐가 되겠어요? C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보시다시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왜죠? 기체가 어떤 그릇 안에 들어가 있을 땐 항상 저렇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은데 이유는 뭐예요? 탄성. 그렇죠.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체가 이제 그릇 안에서 저렇게 이제 충돌을 하며 돌아다닐 때 완전 탄성 충돌을 통해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체가 이런 식으로 한 번 충돌하고 말겠어요?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쾅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기체가 이 접선에 이 그릇에 충돌을 하면서 그릇에 뭘 전달하겠어요? 그릇에 충격을 전달하겠죠. 그 충격이 외부 사람에게 압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 자, 걔를 L이라고 할 텐데 자,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보시다시피 델타 L 이라고 한다면 이 델타 L을 기존에 나와 있는 R 시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릇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 R이지만 그 다음 충돌하게 되는 요 거리까지도 반지름이 R이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시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변 시타로 입사하면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시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충돌도 무조건 각도가 시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기체에서는 구형 그릇에서는 무게 중심에서 이 그 호 위의 점까지 항상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수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관계와 요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시타로 들어가면 시타로 나오고 또 시타로 들어가고 시타로 나오고. 그래서 저 구형 그릇에 이상기체를 넣어두면
모든 충돌에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시타하고 R과 델타 R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시타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바로 R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델타 L은 R 코사인 시타의 2배. 알겠죠? R 코사인 시타의 2배. 자, 이때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 요걸 한번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충돌과 충돌이라는 게 어디서 한번 충돌하고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날 때, 즉 델타 L만큼 비행할 때의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자, 이때 여기서 기체의 저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기체 속력을 V라고 하고 충돌과 충돌 사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특별히 외력이 작용해요? 특별히 외력이 없어요? 충돌과 충돌 사이에는. 특별히 외력이 없기 때문에 충돌과 충돌 사이는 뭐?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충돌과 충돌 사이에 등속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기체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혹은 이때 걸린 시간 델타 T는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거리를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속력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충돌과 충돌 사이 거리라는 게 바로 요 델타 L이고요. 요때 걸린 시간이 V니까 델타 L 자리에다가 2R 코사인 시타를 넣어주고 속력에다가 V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게 바로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할 텐데 그 충돌에 의한 운동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저 접선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자, 여기서 충돌이 이루어진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직하게 연결하면 저기에 뭐가 있겠어요? 무게 중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그릇의 중심이 있겠죠. 구형 그릇의 중심. 자, 여기 이제 기체가 날아와요. 기체가 이제 어떻게 날아올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기체가 날아오고 그다음에 충돌을 한 다음에 그다음 이런 식으로 기체가 날아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 분자가 이렇게 날아온 다음 그래서 기체 분자가 이제 날아갈 거라고요. 이때 당연히 질량은 m이고요. 알겠죠? 자, 이때 입사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타라고 하면 반사각도 시타. 무슨 충돌하니까? 완전 탄성 충돌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속력이 V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벡터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이제 접근하는 보시다시피 속력이 V일 때 벡터 분해를 하면 여기가 시타였을 때 보시다시피 여기가 시타가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면 요 성분이 V 코사인 시타가 될 거고 요 성분은 V 사인 시타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튕겨 나가요. 자, 튕겨 나가는 것도 분석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속력 V로 튕겨 나가죠. 왜냐하면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요. 네. 이때 각도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또 시타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속력의 성분을 분해하면 여기가 V 코사인 시타가 되고 여기가 V 사인 시타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성분, 이 성분은 어때요? 불변이에요.
안 변하죠? V 사인 시타 성분은 충돌 전후에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바뀌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요렇게 뭐가 바뀌고 있냐면 크기는 같지만 뭐가 바뀌고 있어요?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편의상 여기에서 요 놈을 플러스 방향이라 정하면 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자, 운동량은 뭐하고 뭐를 곱한 거예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질량이 m이고 자, 속력 성분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V 코사인 시타라고요. 그 다음에 처음은 마이너스 V 코사인 시타가 바로 속력 성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만큼이 나중 운동량이고 요것이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뭐가 고려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고려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은 저 둘을 빼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된다? 2mv 코사인 시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다섯 번째 이제 뭘 해볼 거냐? 충돌 시에 전달하는 충격력 그거를 F라고 해보자. 자, 운동량이 변하는 만큼 저 기체는 그릇 벽면에 충격을 가할 텐데 그걸 F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충격력은 바로 운동량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이제 외력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계산해 보자. 밑에다가 써볼까요? 다시. 그래서 운동량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보자. 자, 운동량 변화가 얼마예요? 얘죠. 2mv 코사인 시타가 나왔고요. 걸린 시간이 뭐예요? 2r 코사인 시타 오버 v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r분의 m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선 뭐가 다 약분이 돼 버린다? 각도가 약분이 돼 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입사각이 1도일 수도 있고 2도일 수도 있고 뭐 30도일 수도 있고 40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입사각이 뭐가 됐건 여기에 있는 충격력은 어떻게 된다? 입사각이 뭐가 됐건 충격력은 각도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표현이 좀 희한하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마치 그 원심력, 구심력 표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런 꼴로 나타난다. 좀 희한하다.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저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충격력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자, 충돌 시에 전달하는 충격력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주어져 있는 이런 기체 분자가 근데 지금 몇 개 있냐면 n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 기체 분자 하나만 지금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저런 식의 기체 분자가 몇 개 들어있다?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n개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요. 바로 저 n개 기체 분자의 의한 평균 충격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분자의 경우 전달하는 충격력을 F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쨌건 충돌을 할 때 나타나는 수식이 보시다시피 m v 제곱의 r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면은 r이 반지름이고 m이 질량이잖아요. 그럼 반지름이고 질량이면 여기에서 이 뭐냐면은 1번 기체 분자의 몇 번 기체 분자가 됐건 동일한 그릇의 동일한 질량이니까 R과 M은 변하지가 않지만 요 속력은 변할 거라고요. 즉 1번 기체 분자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V1이라고 하면 그 녀석에 의한 전달되는 충격력은 요런 꼴로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지. 맞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분자에 대해서는 그걸 F2라 해보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은 다 똑같은 동일 기체고 그릇도 반지름이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변하는데 여기는 속력만 V2로 바뀌겠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n번째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F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속력의 제곱 나누기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바로 평균 충격력을 이 F의 바라고 해보자고요. 보시다시피 평균을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평균을 한다. 그러면 F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F1번, F2번 해서 Fn번 한 다음에 뭐로 나눠요? n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이때 쟤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자 R분의 M 이건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V1의 제곱 V2의 제곱 Vn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것. 맞나요? 이게 되겠죠? 자,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r 곱하기 m 한 다음에 쟤를 v 제곱의 평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요만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속력 제곱의 평균이에요. 속력을 그냥 평균한 게 아니고 속력의 제곱을 평균한 게 저런 식으로 항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2. 자, 기체 분자 n 개에 의한 전체 충격력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분자 n개에 대한 전체 충격력은요. 뭐 그걸 F라고 할 때 뭐냐면요. 바로 저기에 있는 F1, F2, FN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1번 주는 놈, 2번 주는 놈, n번 주는 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의미상 뭐가 되냐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당연한 관계죠. 그래서 총점을 계산을 할 때는 모든 점수를 다 더해도 되지만 평균 점수에다가 머릿수 곱해도 총점이 되잖아요. 뭐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쟤를 여기다 넣어. 그럼 어떻게 된다? n, m, v 제곱의 바 오버 r. 그래서 요만큼이 요거야. 7. 지금 기체는 이상 기체다. 자,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상 기체라고 가정한 거죠. 자, 그럼 이 이상 기체에서 우선 첫 번째 1. 용기
표면적에 대한 압력 계산. 자, 압력을 여기서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압력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힘을 뭐로 나누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작용하는 단면적으로 나누는 게 그게 바로 그 압력의 정의죠. 그럼 이때 저 기체 분자들이 충돌에 의해서 저 그릇 내벽에 주는 전체 힘의 크기가 얼마예요? 요거잖아. 요거. 힘의 크기가 요거잖아. 그럼 쟤를 넣어. 얼마냐면 N M V 제곱의 바 나누기 R. 단면적은 9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또 살짝 조작을 할 수가 있느냐? 4파이 R의 3승. 왜 3승이냐면 R을 밑으로 내릴 수 있죠? 3승으로 하고 얘는 N, M, V 제곱의 바. 됐죠? 이런 상태에서 위아래 똑같이 3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얘를 뭐라 할 수 있죠? 바로 저 구형 그릇의 부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고 부피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압력하고 부피가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체는 무슨 기체라고요? 이상기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이상기체다 라고 하면 PV는 뭐가 돼요? NRT죠. 근데 PV는 NKT도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 PV는 그 NRT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식은 PV는 NRT죠. 맞나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뭐예요? 몰수죠? 네. 자, 몰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NA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NA가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고요. 그냥 N은 뭐예요? 그냥 총 개수요. 그래서 그냥 기체 분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그게 몰수잖아요. 그건 알죠? 그런 다음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쓰느냐? 이렇게 바꾸어 쓰는 거예요. 그럼 등호 관계를 감안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K라고 하는 애는 누구예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 하죠? 볼츠만 상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 이름은 볼츠만 상수예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저기에 있는 요 KB를 살짝 계산을 하면, 자, 정의가 뭐예요? 기체 상수 R을 보시다시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있는 기체 상수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8.31. 단위는 줄, 켈빈, 몰. 이게 기체 상수의 단위라고, 기체 상수의 그 단위라고 했죠. 그다음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예요? 바로 6.02 10의 23승이죠. 단위는 몰의 역수가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죠.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가 약분이 되겠네? 그럼 단위는 뭐만 남아요?
얘만 남는다고. 그럼 얘가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얼마? 1.38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요게 볼츠만 상수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PV는 nRT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네. PV는 NKT가 같은 수식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PV는 nRT, PV는 NKT 항상 똑같은 수식이다.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것을 꼭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몰수로 표현할 때는 nRT, 기체의 개수로 표현할 때는 NKT.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가 등호란 얘기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이 등호란 얘기죠. 요 등호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 우선 요 놈하고 요 놈 있죠? 요 둘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앞선 관계로부터 속력의 제곱의 평균을 한 것이 자, 여기 n하고 요 대문자인 약분이 될 수 있죠? 약분이 되면 3kbt 소문자 m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의 의미는 자, 반은 항상 평균을 뜻한다고 했죠. 얘는 속력을 평균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제곱해서 평균한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R, M, S라고 하는 스피드를 여기서 지금 정의해 볼 거예요. 알겠죠? 정의해 볼 거예요. RMS 스피드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속력을 스퀘어 제곱한 다음 제곱한 것을 다시 바 평균을 하고 그걸 다시 루트를 씌운 것 스로 새로운 속력을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그것이 앞서의 이 결과가 있죠. 이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게 바로 RMS 스피드가 된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즉 앞선 이런 그 물리적 분석에 의해서 속력을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걸 다시 루트를 취해서 RMS 스피드로 새로이 정의를 한 거지.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 RMS 스피드가 방금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죠? 네. 이때 요 소문자 mn 정체가 뭐예요? 질량. 바로 저 기체의 그냥 질량이죠. 그럼 당연히 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뎁다 크겠어요? 뭐 뎁다 작겠어요? 작아요. 엄청 작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자, 잘 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볼트만. 볼츠만 상수라고 했죠. 그럼 저 볼츠만 상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죠. 네. 요거라고 했죠. 바로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이 볼츠만 상수라고 했죠. 네. 그럼 여기서 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만큼을 보이세요? 저만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이 대문자 m으로 표기한 건 뭐예요? 볼트. 그렇지. 그래서 RMS 스피드를 표기하는 방식이 n분의 3kT도 있고요. n분의 3RT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수식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요 수식을 선호하고요. 화학자들은 요 수식을 선호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일 뿐이지 의미가 다른 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표현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까 수소기체의 뭐 RMS 스피드 같은 거 계산해 볼 때 요 수식 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쭉 표기한 이 유도 과정 있죠. 유도 과정을 통째로 외우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